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병욱입니다. 자,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 최종 점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종 점검 강의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2018년도의 실제 문제, 법원 관련 시험이죠. 여러분의 사무관 승진 시험, 그리고 법무사 시험, 그리고 능력 시험 등 이와 같이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예상 문제고, 특히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출제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법원 관련 시험들은 그러한 경향이 타 시험에 비해서 좀 더 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올해 보시게 될 2019년도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출제되는 그러한 비중이 다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또 심리적으로 또 안도감, 시험에 임할 때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또 해소시킬 수가 있겠고, 물론 실력 배양도 당연하지만 그런 부차적인 효과를 또 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뭐 법무사 시험, 여러분의 사무관 승진 시험, 그리고 구급 능력 시험 등 출제됐던 문제를, 최고 문제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 행시 문제는 문제 성격이, 여러분이 문제집을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저와 함께 다루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느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상당히 좀 독특하죠. 지문이 너무 과다하게 지나치게 길고요. 예. 그리고 또 묻는 부분의 어떤 초점이랄까요? 예, 포인트가 약간 다른 시험하고는 좀 같은 법원 관련 시험이지만은 여타 시험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시 문제는 마지막에 해설 강의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부록이라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첨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의 문제집의 순서가 당연히 이제 최고 문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3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법원 행시, 법행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법원 행시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류하고 제일 마지막 편으로 보류를 하고요. 바로 법무사, 그 다음에 승진시험 등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페이지 되겠네요. 자,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재와 실종 선고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법무사 문제죠. 네, 1번. 자, 이제 어떤 시험 문제다, 이런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안이고, 그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민법 제27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전쟁 실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선박 실종.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항공기 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한 자, 이거 위난 실종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의 실종 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거 모두 특별 실종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 지문은 5개 지문을 꼼꼼하게 4개,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되겠고, 그죠? 기타 이제 승진 시험이나 구급 시험은 사지선다지만은 어쨌든 지문 전체를 완전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종 선고. 자, 특별 실종 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위난 실종이다 그러면은 그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이것은 위난 실종의 규모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됐다.
또는 뭐 등산을 갔다가 그 길 지리산 등반을 갔다가 실종이 됐다. 이런 것들은 보통 실종으로 처리해야 되지 위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실종 선고가 취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왜? 실종 선고는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의제 내지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인정 사망과 같은 이런 추정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증이 제기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결과의 번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네, 법원의 특별 절차를 요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종 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료시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간 만료시주의. 그렇죠? 실종 선고에 한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최후 소식이 있은 때가 아니라, 예? 최후 소식이 있은 행방불명된 그때로부터 보통 실종 같으면 5년이 만료됐을 때, 그렇죠? 기간 만료시주의. 그때부로 사망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상속도 개시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 종료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 선고가 취되지 아니한 한, 자, 결국 뭡니까? 다시 간주주의를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죠. 임의로 실종 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 달리 사망 시점을 달리 정해가지고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종 선고에 한 사망 시기는 분명 최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이라는 기간 만료시주의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실종 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도 적법하고, 그렇죠. 일단 소송 적법하죠. 그 다음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 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는데, 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틀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해설을 잠시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설의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요. 자, 거기서부터 밑줄 좀 쳐주시죠.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 자, 소급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급하는 경우에도 소급하긴 하겠지만은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즉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아무리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라는 결과가 떨어져서 이자가 사망으로 간주됐다 하더라도 일단 실종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한, 그 실종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사망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이거 누굽니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죠. 자,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것도 조심해요. 부재와 실종에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서는요, 일단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확정됐다. 실종 선고에서 사망이 됐든 아니면 실제 심폐정지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든 사망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선임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 밑줄이 뭐냐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겁니다.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결론,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겠죠. 법원의 처분 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문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나왔었죠. 법무사 문제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문제가 법원 행시 문제의 지문처럼 좀 긴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지난 최근 문제는 좀 지문이 길었던, 원래
긴 편이지만 더더욱 길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도 법무사 문제는 여러분이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자, 실종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호적상 이미 사망수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면 그 호적상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라고 했는데요. 호적상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있다라고 했는데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법 제27조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함은 자, 이렇게 시작되면요. 여러분, 지문이 기니까 미리 눈치채야 돼요.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 중에 선순위,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2순위 이하, 그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거 눈치채고 문제, 지문 딱 나오면 끝까지 여러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이 바로 그 판례죠. 자,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거 완전 들러리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하면 바로 끝으로 가셔야 되죠.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면 틀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 케이스 형식으로 출제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혼의 갑은 어머니 뭐 을과 언니 병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미혼의 갑은 어머니 을과 언니 병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면 분명히 지문 중에 실종 근데 물론 이제 갑이 뭐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그 길로 소식이 끊겼다. 실종된 상태다. 자, 이럴 때 지금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지문 5개 나올 겁니다. 그죠? 당연히 여러분 언니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혼의 갑이니까 미혼이니까 비속이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직계 존속이 1순위 상속인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자매는 순위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실종선고로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된 시점과 다른 사망 시점을 정해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는데 판례를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반드시 실종선고 한 번 더 반드시 실종선고는 간주주의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에 뭐가 필요하다? 취소가 절차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하지 않더라도 안 틀려. 선고 취소해야 되지. 그래야지 이미 개시된 상속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틀렸고요. 4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된다라는 자, 옳은 표현입니다. 네, 가장 정확하고 옳은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 여러분 8페이지에 1번 문제죠. 1번. 자, 법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특히 종중, 문중, 뭐 교회, 뭐 이런 조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은 사단법인과 조직 형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유사합니다. 다만 권리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 같은 이런 어떤 실체를 갖추는 조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체성이 강한 것이 뭡니까?
비교적 구성원이 다수인 것이 사단이면 소수인 것이 조합이죠. 다수 소수의 차이가 있죠. 한번 우리 사단과 조합 비교를 한번 해보죠. 문제 또 될 수 있으니까. 사단은 사단과 조합.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것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사단은 당연히 법인격이 있고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를 갖추었으니까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법인격이 없다. 이 조합은 뭡니까? 하나의 계약 관계. 우리 채권법에 15개 계약 중 하나가 조합계약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동업계약. 그래서 이것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다수인 것이 사단이면 소수인 것이 조합입니다. 많아도 뭐, 4-5 사람 넘기지는 않겠죠. 동업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수. 그 다음에 뭐냐면 재산 소유 형태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단은 단독 소유죠. 사단은 그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시겠죠. 근데 조합은 뭐냐면 재산 소유 형태가 합유죠. 공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합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 능력에 대해서는요. 자, 사단은 당연히 그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되죠. 사단 자체 명의로 사단 명의로 등기가 된다. 그 재산은. 근데 이제 조합은 당연히 조합은 이제 등기가 이와 같이 공동 소유 중에 공동 소유 형태니까 그죠? 이렇게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하게끔 이렇게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는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출제 빈도는 대단히 좀 약한 편인데 사단은 외부적인 채무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유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을 집니다. 사단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는 유한 책임을 지지만 조합은 뭡니까? 무한 책임을 지죠. 무한 책임. 동업 관계니까 동업하면서 외부적으로 빚지고 있다. 당연히 조합 재산에 한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합은 개인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죠. 그다음에 존속 기간을 보면 사단과 조합은 장기간, 단기간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없죠. 그다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소송.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동소유 형태 중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잖아. 그죠? 물권법에서. 근데 공유물의 보존행위,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이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공유자 각자,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존행위인데 총유물에 대해서는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보존행위부터도 판례에 의하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사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종중 같으면 이제 종중 총회, 교회 같으면 교인 총회에 결의해서 보존행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산에 그 멧돼지들이 막 이렇게 야생 조수 같은 게 막 야생 동물이 막 나타나서 조상님의 묘소를 이렇게 파헤치고 막 이러면 심각하잖아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종중에 그 문중에 재력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 비용으로 내가 선산 삥 둘러서서 펜스를 내가 쳐가지고 그런 멧돼지가 침범하는 것을 막겠다.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나요? 돈 많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문중회의 즉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왜냐? 그것도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학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판례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표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보존 행위 자체가 총회 결의가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소송 행위 당연하죠.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X.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서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녀 평등의 실현을 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네, 맞죠? 그 성년 남자만을 종원으로 한다는 그 관습법, 이것은 헌법상의 정당성,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기억나시죠? 그거. 예? 우리 민법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예. 앞에 뭐 법원 할 때 관습법의 어떤 효력 이런 것을 따질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5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자, 이 5번 판례도 조심하셔야 돼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 밑줄 타인간의 금전 채무 보증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거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만약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인간의 금전 채무를 비법인 사단이 보증할 때도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법인 아닌, 자, 9페이지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종종 또는, 자, 이거 여러분 방금 풀었던 문제와 거의 같아요. 능력 시험 문제인데요. 방금 그 법무사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우리 시간 아낄 겸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1번이 거기 뭐였습니까? 종중 문중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요 뒷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마찬가지. 자, 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번, 좀 줄여서 표현하죠. 역시, 종중의 어떤 그 보존행위, 로서의 소송을 하는 경우 역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근데 필요 없이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3번. 그렇죠. 4번 지문. 4번 지문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아까 성년 남자만을 종혼을 한다는, 그래서 4번 지문은 왼쪽 8페이지의 법무사 문제의 4번 지문하고 똑같아. 그래서 1, 2, 3, 4가 순서가 똑같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5번 지문은 법무사 자격시험은 오지선다니까 지문이 하나 더 추가되어 붙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종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환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공동선조를 선조를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집합체죠. 그 다음 2번.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만 제한된다. 좀 쉬웠습니다. 그죠? X. 성년 남녀 모두 종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의한 채 개최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답니다. 4번. 종원의 소집 통지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무방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에 뭡니까? 법인의 기관이죠. 법인의 기관. 자, 법인의 기관의 1번 문제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자, 법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 신청에 취하여 보전 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집행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다. 자, 여기다 밑줄. 집행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밑줄 치고 X. 자, 이분이 X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권한이 정지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신청에 취하여서 집행이 취소했다면 그것의 효력이 소급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앞에서 했던 행위를 다시 전부 유효화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모순이죠. 정지시킨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앞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는데 가당치 않은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2번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죠. 2번 지문. 자, 이겁니다. 자, 지문 읽기 전에 먼저 해설을 먼저 곁들이고 하겠습니다. 법인의 그 대표기관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 그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관에조차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문제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 정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등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표권 제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모르고 있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선악을 나누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장되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설의 입장이라면 판례는 그와 달리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뭐하지 않았을 때. 네?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자,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시험 참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바로 그 지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험이라는 표현은요, 이 법원 관련 시험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일반 시험의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공채 시험에 비해서 설문 끝에 뭐가 잘 안 들어있냐면, 예를 들면 1번, 지금 설문에서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가로 열고, 견해 대립 시 판례에 의함, 가로 닫고. 이게 사실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민법 학자들의 다수설의 입장은 뭐라고요? 방금 제가 그랬죠?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어도 알고 있었던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다수설의 입장이요. 물론 소설과 판례의 태도는 2번 지문처럼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소설과 판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견해 대립이 분명히 학설 쪽에는 있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설문 끝에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가로 열고 견해 대립 시 판례에 의함 가로 닫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지금 이 문제뿐 아니라 제가 여러 문제에서 그러한 것을 종전에 여러 문제를 문제 풀이했잖아요. 객관식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것을 다수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없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어도 우리는 일단 득점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에 시비를 자기들끼리 하든 말든 우리는 판례 입각해서 답안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 3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의사유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4번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 여러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무엇을 초래할까요? 정관 변경을 초래합니다. 정관이 뭡니까? 목명사자 이거 아닙니까? 목명사자 여기까지가 사단재단법인의 공통된 기재사항이고 목명사자 목적, 명칭,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사단법인은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일단 사단재단법인의 공통된 정관기재사항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자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이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관 변경을 초래한다는 표현이 이해되시죠? 기본재산을 변경. 그러면 이 자산의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이 기본재산의 변경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이 재산을 외부로 처분하는 것도 변동을 초래하지만 외부로부터 재산을 유입시키는 것, 편입시키는 것도 당연히 기본재산의 변경을 가져오고 나아가서 자산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관 변경 사유가 되고 또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정관 변경했을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을 보면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 그래서 처분 동그라미, 편입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처분, 편입 모두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정관 변경을 초래하고 나아가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주무관직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유효하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권리 객체 문제로, 넘어가네요. 권리 객체. 자, 1번, 자, 11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주물과 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매 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경매 대상 건물은 A고요. 이렇게 합동된 건물은 B 건물입니다. 합쳐졌다는 거죠. 합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과 동이 합해졌다는 얘기네요. 합동. 그래서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뭐가요? A는 단독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매 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얘만을 따로, 이미 동과 동이 합쳐졌는데, 요 A 동만 경매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까지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 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여기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것인데, 자, 판례는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 당치 않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거 잠깐 보세요. 우리 물권법에 보면, 우리 물권법 때 이런 설명 여러분 들은 기억납니까? 자, 이거 공유 토지입니다. 토지를 한번 비유하자고요.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갑의 지분상에, 예를 들면 A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러한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같은 공유자, 이 을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유물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갑과 을이 각각 1이라는 소유권을 이제 나누어서 갖게 되었는데, 이 갑이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소유권의 2분의 1만큼, 을이 갖게 된 1이라는 소유권의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양쪽으로 이렇게 미친다. 저당권의 추금력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우리 물권법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A 건물에 원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B 건물과 합동이 돼서 합동됨으로써 A 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때는 A 건물 부분에 전체 건물에 A 건물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이제 A, B가 합동됐으니까 전체 건물 중에 A 건물이 차지하는 지분만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소멸한다는 거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문제 참 까다롭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수반된다는 민법제 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좋습니다. 왜? 임의 규정이니까. 그 다음 3번.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종물에 요건하면, 자, 무엇입니까? 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한다. 즉, 주물의 어떤 경제적 효용에 제공돼야 한다. 그 다음에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 동산이든 불문한다. 그렇죠? 예, 주택과 뭐 별채로 떨어진 창고. 그 다음에 뭐 배와 노. 그렇죠? 다 뭡니까? 안채와 사랑채.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 동산 불문하는데 문제는 소유자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주물, 종물 소유자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만 격려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전유 부분만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 자, 그 다음 밑줄. 전유 부분만에 내려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까지만 밑줄 딱 치시고요. 자, 이건 당연히 끝으로 가야 되죠. 대지권에도 미친다. 대지권. 앞으로 이제 그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가 취득하게 될 대지권. 당연히 가압류 결정의 효력 그대로 미친다. 이건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지금 가압류 결정으로 나왔는데 사례를 바꿔서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갑의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저당권, A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때는 대지권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에 대지권 사후 취득 등기에서 대지권 등기가 이렇게 돼요.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은 이 대지권에도 구분 소유자가 밑바닥 토지에 가진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에 5번.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57조 물권법에서 매우 중요하죠. 뭡니까?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도 미친다. 물론 그 358조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자, 굉장히 매우 중요한 358조 물권법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58조.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 경락인, 이제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한 자는 이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죠. 358조에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 경락인 또는 그 승계인은 당연히 그 종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거죠. 왜냐하면 100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취득하죠.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자면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 채권자로 할까요?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서 강제 집행을 한 자. 이런 자는 이와 같은 매수인과 승계인에게 강제 집행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 자는 358조의 민법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받는 그 같은 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겠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 네, 12페이지. 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종물 또는 부합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자, 1번.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고, 방금 그랬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한다. 자,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 밑줄입니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까지 밑줄 딱 쳐주시고, 자, 키워드죠. 그 다음에 2번. 집합 건물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방금 설명의 칠판에 나와 그림 그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저당권 효력은 까지 나오면 여러분 시간 아끼시려면 지금 우리는 지문이 기니까 시간을 단 1초라도 아껴 써야 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또 아까도 그 표현 나왔었지만 마지막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 지문 끝으로 바로 가야 돼요.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틀리게 낼 때는 미치지 아니한다. 옳게 낼 때는 미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 종된 권리인 대지 지분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지문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 이럴 때요, 이 중간 지문이 있잖아요. 그 석줄의 지문 중에 두 번째 줄과 같은 이런 중간 부분을 비틀지는 않습니다. 중간 부분 비틀면 어떻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간을 비틀어서 꽈배기처럼 비틀어가지고 한번 부정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처음 읽고 끝에 결론만 보고 답 쳤다가 틀리면 어떡하냐? 그것은 기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판례를 여러분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판례 아닙니까? 전부 판례로 지문들을 구성시키지 않아요. 판례를 이렇게 제시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9할 이상이 시작과 끝을 보면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3번. 네. 자,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실제 시험에서. 자, 판단하셔야 돼요. 3번. 부동산에 부합된
한마디 더. 확률상으로 아주 떨어지는, 예를 들어 석줄의 지문 중에 두 번째 줄을 비틀었다. 확률상으로 아주 떨어지는 그런 걸 우려하여, 염려하여 행동을 기민하게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치고는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인데요. 앓는이 죽는 편이 낫다는 속담이죠. 그 속담이 적용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표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해 주셔야 된다. 과감하고, 예, 신속히 대처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 3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한에 하여 이를 부합시켰으면 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합해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한다. 그렇죠? 근데 예외가 있죠. 당사자 특약이, 그것도 강행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고, 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가 있어요. 256조 단서 있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권한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죠. 근데 그 타인의 권한에 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때는 타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를 들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을 때는 그것은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소유로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부합시킨 물건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한에 했을 때는 그 타인 소유로 남으려고 할 때는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분리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부합이면요,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러니까 부합시켰을 때 그것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냐, 분리 가능성이 없다. 그럼 그대로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는 것이고, 분리 가능성이 있다. 예?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런 소리는 뭐냐면 분리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타인의 소유로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유익비 개념하고 부속물 개념하고 구분하셔야 되죠. 우리 물권법 또는 채권법에 가면, 채권법에는 임대차, 물권법에서는 전세권, 이 부분에서 유익비 개념은 예를 들면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서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이 제가 주로 든 예가 창문에 창호를 최신 시설로 뭐 이중창 창으로 교체를 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분리 가능성이 없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유익비 개념이 돼갖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전세권자가 이번에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어떤 부속물을 설치했다. 이것이 분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뭡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기간 만료되고 나갈 때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부속물 개념이고, 유익비 개념은 아예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린 경우. 그래서 거기 지금 3번 지문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보면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였죠. 여기다 밑줄 딱 쳐주시고요. 그럼 이건 뭐냐, 분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부동산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전세권자 같으면 또는 임차인 같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럼 계속 좀 읽겠습니다.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 자,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 밑줄. 자, 타인이 권한에 의해서 이를 부합시켰으면 민법 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대로 귀속된다. 이유는 뭐다? 아예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다.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고요.
유익비 상환청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한다는 민법 제100조 2항은 임의 규정.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자, 이미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 다음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뭐 길게 지금 빠져나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네, 상용에 이바지돼야 되고 그것은 결국 주물의 효용에 제공돼야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민법 256조에서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밑줄이고 마지막 줄. 건물의 부합,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그 원칙. 그것은 건물의 증축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밑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지문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따라서 소멸하지만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자는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규정에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합 혼화 가공에서 첨부에서 그랬죠. 첨부. 총칭해서 첨부. 그 중에는 부합 혼화 가공인데 예를 들면 A 물건에 B가 붙어가지고 B 물건에 붙어서 A 소유에 귀속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B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 네. 그래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된다면 그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여러분 그 가공에서도 나오죠. 가공. 응? 어떤 동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가공물이라고 했고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에 귀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이때는 가공자 소유한다. 그럼 가공자 소유가 되면 그 가공자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치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됐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마음속으로 창호를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창호 시설. 그 타인이 권원에서 이를 부합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했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틀린 부분이 타인이 권원해서 이를 부합시킨 것이 아닌 이상 타인이 권원해서 부합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네? 타인이 부합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아닌 이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권리 변동. 여러분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권리 변동이죠. 14페이지. 네. 자, 1번은 이제 법원 행시니까 보류.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1번 문제입니다. 15페이지. 자, 갑은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이후 갑은 X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자, 갑이 을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대금 전부 지급받았다. 설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갑이 그런데도 병과 또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갑과 을 사이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발생했다. 자, 병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왔다. 자, 1번 지문에 갑이 X 토지를 먼저 을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이 악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엑스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병에게 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이 병이 갑의 이중 매매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 적극 회유, 적극 가담 했을 때는 이때는 뭡니까? 적극 가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 이렇게 되면 103조가 적용돼서 이때는 이 매매가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 되면 여러분 아시죠?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말소등기 청구는 행사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제1매수인이 뭐 할 수 있다?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유효한 것이고 계약 법률 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것은 어떤 법리에 따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왜냐하면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만 존재하는 상태니까 채권만 갖고 있는 소유권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 관계없이 물권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그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병소유가 되겠죠. 뭐냐면 적극 가담이라는 이런 요건이 없다면 103조에 적용되어지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문 보시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일단 뭐 병이 갑과 을이 계약을 이미 먼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 사정만으로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다 하는 거 1번 맞고 2번 보세요. 위 1의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사유가 있죠. 그중에서 이건 당연히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데 그중에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는 대상청구. 대상청구는 뭡니까? 이행불능에서. 즉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을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3번 위 1의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이건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은 아닙니다. 예? 이것은 특정 채권에 대한 사안이지 금전 채권이 아니거든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이지 금전 채권이 아니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특정 채권이지 돈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습니다. 4번. 병이 갑의 이중매매 적극 가담 나왔어요. 밑줄 적극 가담 이중매매 적극 가담에 밑줄 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위함이 없이 직접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병이 갑의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정이 병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신뢰하여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더라도 정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정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팔렸는데 이 정이 선이다. 이때 이 전득자, 전득자라 그러죠. 이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역시 취득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비통 작사강,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의 무효수는 선해삼정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건 그와 같은 법리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아니에요. 규정 적용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아예 갑과 병 사이에 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이게 절대적 무효거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가 선이라더라도 취득하지는 못한다. 소유권 주장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